지금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된 섬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분명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마음의 거리는 1000 미만 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싸늘한 침묵을 견디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짝사랑을 하는 것보다 더 아프고 가슴을 저미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방문이 닫힐 때마다 부모의 가슴에도 멍이 들고 아이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는 자책감이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젊음, 나의 시간, 나의 열정을 다해 아이를 키웠는데 돌아오는 것이 침묵과 짜증, 그리고 다친 마음뿐이라면 그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닫힌 문을 여는 열쇠는 힘으로 문을 부수는 망치가 아니라 자물쇠의 마음을 읽어내는 섬세한 손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누구보다 자식들을 깊이 사랑했던 아버지 다산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자녀의 닫힌 마음을 여는 진정한 대화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무려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닌 패족이 되어버린 가문의 절망 속에서도 자식들이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절절한 사랑과 인생을 관통하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이 아들들에게 전했던 그 간곡한 편지 속에 숨겨진 자녀의 마음을 여는 4가지 핵심 원칙을 하나씩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째, 자존감을 세워주는 인정의 언어입니다. 둘째, 감정을 다스리는 침묵과 여유의 태도입니다. 셋째, 지식보다 삶의 태도를 먼저 가르치는 본보기입니다.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끈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어제 저녁 식사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반찬이 놓여 있고 따뜻한 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하지만 공기는 무겁습니다. 아이가 숟가락을 드는 소리, 그릇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만 들릴 뿐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습니다. 어색한 침묵을 깨보려고 여러분이 던진 한마디. 요즘 공부는 잘 되니? 혹은 취업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니? 이 말에 아이는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알아서 할게요 라는 차가운 대답만 남긴 채 먹던 밥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닫히는 문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홀로 남겨진 여러분은 식어버린 국을 바라보며 씁쓸함을 삼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의 대화는 왜 항상 이렇게 끝이 나는 걸까요? 이 답답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지금부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존감을 세워주는 인정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녀를 내 소유물이나 내 분신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가차없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조차 자식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가장 흔한 일상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자녀가 거실에 나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엄마, 아빠, 나 요즘 이게 너무 힘들어. 직장 상사 때문에 정말 그만두고 싶어. 공부가 너무 안 돼서 미치겠어. 이렇게 어렵게 입을 땐 아이에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 정도도 못 참으면 세상 어떻게 살래? 내가 정신 상태가 썩어서 그래.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하던 거나 해. 이런 말들은 아이의 고통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아이의 감정을 묵살하는 폭력과도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나약해질까봐 강하게 키우겠다는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내 편이어야 할 부모가 나를 가장 이해해주지 못하는 척이라 느껴집니다. 마음의 문은 바로 이 순간 쾅 하고 닫히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집안이 몰락하여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들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패족이라고 하여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라.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벼슬길에 오르지 않아도 되니 오직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정약용 선생은 절망에 빠진 아들들에게 현실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그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자랑이다. 이 한마디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아들들을 다시 책상 앞에 앉게 만들고 세상을 향해 고개를 들게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해야 할 말은 정답을 제시하거나 훈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힘겨움을 알아주는 것, 그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잘하고 싶다는 뜻이겠지. 아빠는,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를 믿는다. 이런 인정의 언어는 아이의 마음에 단단한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부모가 나를 믿어준다는 확신, 내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는 안정감이 있을 때 아이는 비로소 입을 열고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부모가 자신을 알아주는데 어떤 자녀가 마음을 닫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아이의 말을 자르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감정을 다스리는 침묵과 여유의 태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싸움으로 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감정 때문입니다. 아이의 말투가 조금만 거슬려도 우리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합니다. 너 눈을 왜 그렇게 떠?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감정이 앞서 나가면 대화의 본질은 사라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감정 싸움만 남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약속한 시간보다 늦게 귀가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기다리던 부모는 안도감보다는 화가 먼저 치밀어 오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릅니다. 지금 몇 시야?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아이는 자신의 늦은 이유를 설명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아, 또 시작이네.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 버립니다. 부모는
닫힌 문을 향해 계속 소리치지만 그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에 대해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쓴 편지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입을 다물라고 가르쳤습니다. 심기를 화평하게 하고 말을 적게 하며 노여움을 억제하는 것이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라고 해서 왜 화가 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유배를 왔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으며 몸은 병들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분노를 자식이나 가족에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글로 다스리고 차분하게 이성을 찾은 뒤에야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을 멈추는 힘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일단 꿀꺽 삼키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짧은 3초의 침묵이 관계를 살립니다. 아이가 늦게 들어왔을 때 소리부터 지르는 대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물 한 잔을 마시며 감정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어보십시오. 오늘아, 고생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단다. 이렇게 감정을 뺀 담백한 사실과 걱정하는 마음만 전달할 때 아이는 방어막을 거두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죄송해요. 배터리가 다 돼서 연락을 못했어요. 친구랑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내뱉는 말은 대부분 진심이 아닙니다. 상처를 주기 위한 칼날일 뿐입니다. 그 칼날에 베인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오래 갑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날뛰는데 자녀가 그 부모를 존경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어른다운 모습,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더 깊은 대화를 위한 준비, 운동임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원칙은 지식보다 삶의 태도를 먼저 가르치는 본보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공부해라, 성실해라, 책 좀 읽어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님 자신은 어떻습니까? 집에 오면 텔레비전 앞에 누워 드라마를 보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신은 책 한 줄 읽지 않으면서 아이에게만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면 그 말이 아이의 귀에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말 오후 거실 풍경입니다. 아빠는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돌리고 있고 엄마는 친구와 통화를 하며 웃고 떠듭니다. 그러다 방에서 나온 아이를 보고 갑자기 정색하며 말합니다. 너 숙제는 다 했어. 왜 나와서 돌아다녀? 들어가서 영어 단어라도 하나 더 외워. 이때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들은 놀면서 나만 가지고 그래. 엄마 아빠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강요해? 이런 반발심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부모의 말에 권위가 실리지 않는 이유는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녀들에게 근과 검, 즉 부지런함과 검소함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유배지라는 척박한 환경, 흙바닥 방에서도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책을 읽고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썼습니다. 무려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한 그의 방대한 업적은 그가 아들들에게 보여준 가장 강력한 교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배지에서도 그토록 치열하게 학문을 닫고 자신을 수양하는 모습을 보며 아들들은 감히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들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책을 펼쳤을 것입니다. 그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벼슬을 할 때 너희에게 물려줄 밭과 집을 장만하지 못했으나 이제 너희에게 정신적인 부적 두 글자를 물려주마. 하나는 근이고 하나는 검이다. 이 두 글자는 비옥한 논밭보다도 나으니 평생 써도 닳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약용 선생이 자신은 신세 한탄이나 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면서 자식들에게만 바르게 살라고 했다면 과연 자식들이 그 가르침을 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책을 읽히고 싶다면 먼저 거실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가 성실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가 예의 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이 먼저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배움을 즐기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는 그 모습을 무의식 중에 닮아가게 됩니다. 잔소리를 멈추고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끈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이가 엇나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업을 포기하고 방황할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니? 이제 나도 모르겠다. 내 멋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실제로 자녀에게 모진 말을 내뱉으며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다신 내 눈에 띄지 마.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가장 힘들고 방황할 때, 그때가 바로 부모의 믿음이 가장 필요한 순간입니다.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더라도 마지막까지 아이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바로 부모님, 여러분뿐입니다. 어느 날 자녀가 큰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이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가 아이를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등짝을 때리며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못 살아. 너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죽는다. 하지만 이때 아이는 반성보다는 수치심과 반발심을 먼저 느낍니다. 역시 엄마 아빠는 내 편이 아니야. 난 구제불능인가 봐. 스스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집안은 역적으로 몰려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들들은 벼슬길이 막혔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여 인생을 망치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 비록 벼슬은 못하더라도 성인이 되는 길은 막히지 않았다. 라며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패족일수록 더욱 문학을 하고 예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 그는 아들들이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할 일을 만들어주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두 아들을 자신의 학문적 동지로 대우했습니다. 자신이 집필하는 책의 자료를 찾게 하고 의견을 물으며 아들들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다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지혜입니다. 아이가 실패했을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취업에 실패했을 때, 그때 아이를 비난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아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의 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순간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너는 내 소중한 자식이다. 아빠랑 같이, 엄마랑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잠시 쉬어가도 괜찮다. 부모의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아이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잠시 방황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도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든든함이 아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그 멀고 험한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끈질긴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자녀의 마음을 여는 4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존감을 세워주는 인정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둘째, 감정을 다스리고 침묵과 여유를 가지십시오. 셋째, 지식보다 삶의 태도를 본보기로 보여주십시오. 넷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믿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말은 쉽지, 현실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현실은 교과서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아이의 퉁명스러운 말투를 들으면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실수하는 보통의 부모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당장 아이와의 관계가 드라마처럼 극적으로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아이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를 조금만 부드럽게 바꿔보는 것. 아이가 말할 때 3초만 더 기다려주는 것.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한 번 더 하는 것. 이 작은 시도들이 모여 단단하게 얼어붙은 아이의 마음을 봄눈 녹이듯 서서히 녹여낼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 동안 수백 통의 편지를 쓰며 기다렸던 그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변화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준히 변함없이 사랑을 전하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며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한 학자가 되었고 가문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고 해서 영원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그 문 안에서 아이는 여전히 여러분의 따뜻한 노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 가시를 세우고 있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끝난 후 아이에게 따뜻한 차 한 잔, 과일 한 접시를 깎아들고 가가가 보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대화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다. 이 짧은 한마디에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전해보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닫힌 문을 여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뜻이죠. 이 귀한 인연이 오해와 상처로 얼룩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고 아쉽습니다. 사랑하기만 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자녀를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자녀는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품어야 할 대상입니다. 내가 져주면 관계는 이깁니다.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아이는 두 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오래된 지혜의 참뜻일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의 낡은 초가집에서 호롱불 아래 밤새워 천지를 쓰며 담았던 그 마음, 부디 너희는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기를, 부디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그 간절한 아버지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아이에게 기억되고 싶은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먼 훗날 내 아이가 나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표정은 무엇일까? 따뜻하게 웃고 있는 얼굴일까요? 아니면 찡그리며 화내는 얼굴일까요? 그 답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아닌 치유가 되고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더 깊고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